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 요구하는 거래처. 종업원이 찌개를 쏟아서 화상을 입었어요. 면접 교섭권 강제할 수 있나요? 전동 킥보드 뺑소니 신고가 되나요?까지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일상예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알아볼 법률 상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오늘은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생명, 즉 반려동물에 대한 법률적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표현 대신요. 반려동물이라는 표현 사용합니다. 반려동물로 가장 좀 인기 있는 동물이 바로 개인데요. 그런데 이 개, 사람을 물거나 해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내 개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의 개를 물는 경우 또는 물리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만약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의아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과태료는 다행히도 행정법상 제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벌금이라는 것은 엄연한 형사처벌로서 벌금에 처해진 경우에는 분명히 전과까지 남게 되는 부분이므로 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상해부터 목숨까지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꽤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2021년 7월경에 경북 문경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 무려 대형 사냥개 6마리가 산책 중인 모녀를 공원에서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견주는 결국 실형 2년이라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서울 노원구에서도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있다가 해당 반려견이 한 시민을 뼈가 보일 정도로 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비일비재한데요. 이와 같은 개물림 사고 발생 시에는 동물보호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견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또 사람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보다는 낮지만 엄연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굉장히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한편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뿐만이 아니라 형사상 처벌뿐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굵직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민법으로 가야죠. 민법 759조에서는 동물을 데리고 있는, 즉 동물을 점유한 사람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항에 근거해서 분명한 동물의 점유자, 견주, 동물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은 치료비, 일실 이익, 손해, 상실,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실무에서는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은 통상 합의라는 절차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합의할 때 보통은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민사와 형사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경우는 많다라는 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반려견이 다른 동물 공격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좀 전에는 사람만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동물, 가축을 공격한 경우에도 또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된 경우에는 해당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바로 화면에 나오다시피 재물 손괴로 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반려동물을 시켜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 8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되고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나돌아다니게 한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 그다음에 범칙금 등의 부과가 처벌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들에 대한 이슈가 또 있기도 했잖아요.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에는 면책 사유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게 되나요? 네, 면책 사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형견이나 맹견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주의는 다하라. 그러면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책 사유를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견에게 가해야 되는 면책 사유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가령 뭐 도사견이라든지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뉴스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로트와일러 등등의 이러한 맹견을 데리고 있는 견주는, 그리고 해당 그 맹견이 원령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 정도의 목줄과 입마개 정도만 했다면은 안전조치는 충분히 다 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려견이 늙거나 병들거나 하면은 유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이런 경우에도 어떤 법적 책임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소유물로, 물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법 개정이 되었는데요. 동물보호법으로 가야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은 맹견을 그저 유기를 한 경우는 이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그 밖에 굳이 맹견이 아니어도 자신이 양육하던 반려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규정이 생긴 건 참 다행입니다만은 처벌 형량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좀 미흡하지요. 이렇게 유기된 반려동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위탁동물 보호센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가 보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즉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7일 이상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보호조치 사실을 게재하게 됩니다. 빨리 찾아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10일 이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라면은 유기동물은 지방자치단체의 결국 소유물이 됩니다.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동물보호센터에 분양 공고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보호조치 중에 안타깝게도 질병이나 상해가 발견된다거나 혹은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됐다면은 인도적 조치에 의한 안락사로 접어들게 됩니다.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무엇인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경우라 하면 늘어가는 유기동물 수에 따라서 보호시설 공간이 협소하다거나 관리 유지가 어렵다거나 하면은 안락사에 접어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근에 개정된 법이지만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법이 시행되었지요. 대상 동물에게는 몸에다가 무선 식별 장치 또는 인식표가 장착된 동물 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 반려동물 등록제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엔 또다시 제재가 뒤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면서도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록 기간 동안에 변경 사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항을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보호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해야 돼라고 하면서 해태하시진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요. 유기만큼 정말 악랄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학대입니다. 말 못하는 동물, 본인이 키우던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죠.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예, 점점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불필요한 동물에 대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굶기는 행위, 질병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모두 반려동물 학대에 해당하니 구체적인 유형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한 과거에 이제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동물을 다른 동물과 싸움을 붙인다거나 유기동물을 무단으로 포획을 한 이후에 판매를 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라는 점 아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인보라고 해서 개인끼리 임시보호 조치를 자주 하는데 타인으로부터 임시보호를 맡은 동물에 대해서 보호자가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해당 동물의 보호자로부터 소유주로부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면 분명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여러 법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존중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의 법상식 함께 알아보는 일상의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이죠. 성심성의 전화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네네, 어떤 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아니요. 제가 생산자인데요. 네네. 위탁 개발을 제 특허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위탁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만들어준 거는 3가지 제품이었고요. 네. 이거와 함께 이거에 대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 결과 보고서를 주는 것이 제 이제 의무였습니다. 네네. 그걸 다 해서 저는 이제 마지막 검수일이 이제 7일 이내였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14일 날아서 제품을 시음을 하고 가져갔고, 제품 시음할 때 이거 2가지는 좀 더 변경을 원한다고 해서, 그러면 실제 양산할 때 이번에 위탁 개발은 종료를 하고 양산할 때 이 맛을 그대로 내주겠다라고 해서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15일 날 대표자한테 시연을 했고 대표자도 다 오케이를 했는데, 그리고 15일 날 원래는 이제 검수 후 7일 이내에 이제 잔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15일에 이제 주질 않았어요. 그게 왜 15일이냐면 그 회사가 이제 이태일이 딱 그날 이제 그 요일만 하는 요일이기 때문에 7일 이내면 법적으로 15일이 맞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잔금을 주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는 잔금을 이제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다음 주에 준다고 했다가 이제 줄 수 없고, 오히려 너는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으니 앞전에 줬던 성금까지 저에게 다 이제 청구를 하겠다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쟁점이 이미 제품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거는 양산에 들어가서 하기로 했었던 것인데, 네. 그렇게 서로 합의가 돼서 과제 완료로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실제 그 이후에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와서 2가지 제품을 다시 개발해서 보내줬어요. 네네.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결과 보고서를 주지 않는다라고 그것 때문에 퇴직을 줬는데, 결과 보고서에는 제 특허 내용이 새로운 특허 내용이 들어가서 너네가 나에게 입금을 해주면 나도 그 결과 보고서를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저는 이걸 완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 됐고, 지금 어제는 통화를 했던 부분이 잔금을 주지 않고 저한테 앞에 성금도 받지 않고 그냥 계약 해지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미 추가되는 2가지
또다시 만들어서 지금 원래 금액을 다 받아도 저한테는 사실은 이제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 제가 또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법인하고 계약을 할 때는 법인이 이거를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법인의 도장을 찍은 것만 했는데 저보고는 꼭 인감 도장을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인터넷 제가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첫 네네.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서 검수해서 통과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 게 제 의견인데 이게 맞는지, 두 번째는 법인과 계약을 할 때는 법인 대표의 이름으로 인감 도장도 받아야지 그 개인인 그 대표자에게 제가 이걸 청구를 할 수가 있는지, 또 계약을 해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계약을 해지를 완전히 이들이 이 권리를 하나도 가질 수 없도록 하려면 계약 해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질문 내용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일단 검수까지 이제 완료를 받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정당하게 이제 비용을 다 청구하실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지금 법인과만 이제 도장을 찍어서 이제 계약을 하셨는데 대표자에 대한 별도로 이제 뭐 개인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해도 대표자에게 이 비용 청구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지,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하도록 해지 계약서에 담아야 되는 내용,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황미옥 변호사님이 이 사연 내용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해결 방안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계약을 체결하신 일자가 언제신가요?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이요? 네. 2월 15일 체결하셨고 그 계약금은 계약 당시에 바로 받으셨습니까? 네. 아, 받으셨고 뭐 한 10% 정도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60% 받았습니다. 60%의 계약금을 먼저 받으신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40% 잔금에 대해서는 검수 후 7일 이내에 받기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통상적인 지금 프로세스에 따르면은 검수도 잘 되었고 검수에 대해서 뭐 양산할 때 나머지 두 가지 개선점은 반영하자라고 이제 서로 구두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 법인 측에서는 검수 후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는 검수를 성공시켜 줄 수 없다. 검수 성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는 검수 성공이었는데 15일에 입금을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입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에 저한테 계속 15일에 준다고 했었는데 15일 당일에는 다음 주에 준다라고 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냈더니 그러면은 너는 한 것도 없기 때문에 돈 줄 수 없다라고 다시 이렇게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유형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이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내용과 똑같다면 일단은 계약금을 지불할 조건은 충분히 됐고 계약금 실제 지급됐죠. 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할 조건이 검수를 성공한 경우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으므로 검수 성공이 되었다면 이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상대방 측이 검수도 다 성공됐는데 자기 회사의 사정 때문에 경제적 사정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런 다 검수도 다 성공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준다라는 거는 하다못해 법인 정도 되는 회사라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이고 안 주게 되면은 줘야 뭐 나중에 강제집행까지 당하는 마당이니 제 생각에 겉으로는 지금 못 주게 회사 사정상 못 준다고 하지만 정작 법적으로 분쟁이 들어가면은 도저히 검수 성공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2개를 또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그 추가로 만들어진 2개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충분히 검수해봤더니 오케이 양산 가능하다라고 검수 성공이 나왔습니까? 네, 근데 그 회사에서 지금 양산할 돈이 이제 없어서 결국엔 양산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양산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런 말이군요. 네. 여튼 뭐 회사 사정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은 다 성사가 되었고 계약에 따라 이행이 다 맞춰졌으니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은 약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법인이 이렇게 대표자 날인을 생략하고 법인인감 혹은 법인의 사용인감 등등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 법인은 아무리 내부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쁘다 하더라도 계약자인 상담자분에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네. 나중에 계속 돈을 못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이렇게 되면 상담자분은 법률적인 절차를 들어갈 수밖에 없고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판결 이후에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는 좀 이건 현실적으로 봐야 될 문제예요. 네. 법인들이 사정이 안 좋아서 결국 법인을 운용하던 대표자 임원진들을 손을 다 떼버리고 법인은 파산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산 절차로 접어드는 경우에는 법인한테 돈 받을 것이 있는 매출 채권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점 반영하셔서 일단 법인과의 계약 체결하신 것 같으니 최대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나중에 안 되시면 판결 가셔야 됩니다. 근데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 법인이 실제로 돈을 주는 것과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 계약 해지 글쎄요. 법인이 계약을 해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약 해지를 하려면은 계약 해지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해지 사유, 해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회사에서는 예. 양산할 수 있는 제가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의 단가를 못 맞췄다. 그리고 자기들은 양산할 돈이 없다. 그래서 원래는 성금도 너한테 받는 이제 소송을 할 거지만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잔금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양산할 단가를 못 맞췄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크기를 예를 들어 1cm를 하기로 했으면 실제로 최종 제품은 2cm를 해야지 자기네들이 만족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배의 크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단가, 첫 번째 말했던 단가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두 배 크기가 커진 그 단가로는 자기네들이 판매할 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산에 불합리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양산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개발되었다 이런 뜻인가요? 네, 비용이 초과됐기 때문에 원가가 2배가 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요. 계약서 네. 자체를 좀 보셔야 되겠고 계약서에서 이 해당 판매 위탁 개발 계약은 양산을 전제로 해서 모든 약정이 짜여진 것인지 양산은 맞습니다. 회사의 책임이 맞습니까? 네, 양산을 그걸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상담자께서는 지금 1cm, 2cm 이런 두 개로 개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산이 어렵다라는 걸 모르셨나요? 몰랐죠. 이거는 그쪽 회사에서 제일 기본 제품은 1cm, 2cm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그 단가를 그쪽에서 제시를 한 거였고,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단가로는 안 된다라고 말은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회사가 원하는 크기는 1cm, 2cm가 두 개인 크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얘기죠. 저로서는 한 개 단가도 그 상황이 가격은. 이렇다면은 네. 단순히 법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서로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했다라고 이야기할 내용이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 측에서는 네. 양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위탁개발 계약을 왜 진행했겠냐라고 그분들은 이제 판매하면서 이윤을 남길 것을 목표로 했을 것이니까요. 그러면 네. 이제 과연 제가 이게 지금 기술적인 부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상담자분께서 개발했던 이런 부분이랑 법인이 지금 만들어내는 부분이 지금 누구에게 더 계약에 적합한 부분인지 이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계약상으로 양산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자칫 법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예, 꼭 알려주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만 이것이 어떤 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식품입니다. 예? 식품이요? 식품이요? 그래서 한 개, 기본적으로 기존 제품들은 전부 다 한 개 크기였는데 이 업체는 두 개를 넣어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얘기가 구체적으로 되네요. 네. 그래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 지금 상담자분께서 말씀 주신 상황으로는 법인이 왜 돈을 지급하지 않지? 경제적 사정이 안 된다고 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양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다고 한들 저는 들어간 돈이 저는 이미 공장비와 원료비가 다 들어갔는데 그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어차피 이거는 양산을 목표로 하는 그 맛들과 개발이긴 하지만 그 크기는 그 회사가 정한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렇습니까? 회사가 당초부터 네?
회사가 당초부터 뭐 따지자면 1cm, 1cm 정도의 물품을 개발한다고 처음부터 정해 그 주었었던 회사의 건가요? 과학 지시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 제품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 거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일단은요, 지금 상황에서 내용 증명을 받으신 것 같기는 해요. 네, 받았고요. 근데 예. 어제는 이제 이거를 서로 이제 상쇄할 수 있는 서로가 조금 잘 되고 끝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방법이 잔금을 주지 않고 계약 해지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그러기에는 저는 지금 마이너스가 너무 크거든요. 60% 계약금 환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 그 정도가 서로 윈윈이다. 이런 입장인 거네요. 그 회사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추가로 또 2번을 더 만들었기 때문에 그 또 원료비와 가공비가 또 있거든요. 얼마 정도 됩니까? 저는 그 돈을 다 받아도 저는 이제 부가세 낼 돈도 제 자비로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개발 과정에서 완전히 저는 마이너스 남는 것 없는? 양산에서 돈을 받는다 생각하고 여기서는 돈을 남기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렇죠. 개발 과정에서 완전 돈을 충분히 원가요. 들이고 나면 양산하면서 계속 프로핏이 나오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래요. 일단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기술 개발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누구 말이 맞다 아니다 하는 건 이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이런 절차에서는 내용 증명이 왔는데 상대는 일단 입장 보였습니다. 계약금 네. 60%에 대해서 환수하지 않고 본인들도 잔금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고 하는데, 상담자분께서는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상대방에게 미지급된 잔금에 대해서 계약을 근거로 청구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내용 증명을 주고받는 수준은 안 될 걸로 보이고요. 그 약정된 대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에 계약에 따르면은 지급을 해야 되는 대금이 이만큼이니까 이급 지급하라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강제 절차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 해지로 할 것 같으면 어떤 제가 그걸 해야 이 사람들에게 이 권리를 준다거나 제가 이걸로 영업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뭐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상담자분에게는 계약 해지라는 요건은 그리 필요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은 이 계약은 깨졌어. 서로 원상회복 없이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이런 걸 주장하시는 것 같고, 상담자분은 계약 해지가 아니라 이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 따라서 남은 돈 지불해야 돼. 이런 입장이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결국에는 이쪽에서 돈을 받을 수 없으면 저도 계약을 해지를 할 건데요. 그러면 이 제품은 원래 저희가 단독 생산하고 그쪽은 단독 유통하기로 하고 이걸 우리가 개발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걸 손 놓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저라도 이걸 만들어서 생산하고 유통을 할 생각이거든요. 예. 그런 제가 유통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이게 완벽히 100% 어떤 그쪽에 어떤 권리도 갖지 않는 그런 계약을 해지하는 문구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해지를 하는 문구, 제가 보기에는 이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뭐 특허권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노출된 걸로 보여요. 그런 네. 상황이라면은 어찌 보면 한 몇 년 후에 법인이 아 맞아 A 개발자로부터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좀 활용해 볼까라고 해서 그것도 제품에 사용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 요점은 상담자분께서는 내 아이디어와 내 특허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품 개발에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이며, 만약 이용된 경우에는 상응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점은 충분히 고지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을 다른 공장에서 하지 않도록. 네. 네. 네, 상담자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자님 잘 좀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일이 또 잘 진행될 때는 협업 관계가 참 좋다가 또 일이 틀어지게 되면 또 한없이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좀 답답하신 상황일 것 같은데 상담자님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로 이 계약의 두 당사자 모두 서로의 지금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실 이러한 상담인 경우는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좀 좋긴 해요. 근데 계약서를 못 본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상황에 상담자분은 못 받은 나머지 대금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 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해소된다면은 앞으로 내 아이디어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꼭 지금 두 가지가 달성되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민사 조정 신청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대금은 일단 받아야 되는 거고 혹시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계약 해소된다 하더라도 내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유용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좀 조정조서로 남겨야 될 것으로 보여서 민사 조정 신청 정도의 절차가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드립니다. 네, 조정제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아무쪼록 일단 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시는 게 또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잘 좀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뚝배기에 나오는 찌개를 청바지를 입고 있는 제게 쏟아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2도 화상이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는 피부가 빨갛게 올라와서 따끔따끔 신경 쓰이는 정도고요. 또한 입고 있던 의류는 처음 상태로 복구가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업주 쪽에서는 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그쪽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 걸까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다행히 업주 쪽에서 보험 처리해준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상담자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일단 좋을까요, 변호사님? 예, 그 말씀 주시는 보험이 아마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대형 상가 건물의 상점들, 식당들인 경우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경우에 좀 곤혹스러운 경우는 식당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분께서 이건 손님 과실이다, 보험사고 접수 못한다라고 해서 그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사안의 경우는 사고 접수는 하신다 하니 일단 그 보험에서 배상받는 절차를 좀 나아가셔야 될 것 같고 그 상담자분께서는 손님으로서 대응을 일단 준비를 하셔야죠.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지금 상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뚝배기가 끓여 나온 찌개가 청바지에 뒤엎어져서 화상을 입은, 2도 화상을 입은 상해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바로 임박한 시점에 진단서 일단 받아두셔야 되고 향후에 어떠어떠한 치료가 필요하며 그 치료는 얼마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 즉 향후 치료비 소견서도 받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좀 지금은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치료를 해봤는데도 장애가 남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2도 화상 진단 받으셨고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배상금, 변호사님 어떻게 책정되나요? 예, 대부분의 치료는 많은 치료들은 그러니까 상해들은 치료를 받게 되면 다 나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해 사건인 경우는 치료비 정도로 손해가 책정이 됩니다. 근데 사안에 따라서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남는 게 있죠. 기능적으로 몸이 뭐 안 움직인다거나 피부가 계속 아프다거나 아니면 화상이란 특징상 추상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봤을 때 굉장히 추한 흉터가 남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장해로 보아서 이로 인한 손해를 또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 산정하고도 정신상 고통이 남았다면 별도로 위자료까지도 배상금으로 책정됩니다. 이 사연을 보면요. 음식을 쏟은 분은 이제 종업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우 종업원에게도 배상 책임 있는 건지 아니면 식당의 100% 책임인 건지도 변호사님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무언가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은 손님 측과 식당 측 두 분의 손실을 나누어 봐야 됩니다. 일단 손님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식당의 과실은 얼만큼이며 손님의 과실은 얼만큼인지 봐야죠. 그런데 식당이라 하는 것은 식당 주인도 있고 식당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도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일단 식당 측의 과실이 책정되고 나면 그 중에서 식당의 주인이 뭐 설비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다거나
했다거나 서빙 루트를 제대로 위험하게 배치했다거나 이런 주인의 과실도 있고, 종업원이 섣불리 막 달려가다가 뒤엎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과실이 따져지는 거고, 식당 입장에서는 먼저 손님에게 배상해 준 다음에 종업원의 과실만큼 따로 구상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손님에게 왜 조심하지 않았냐면 또 따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식당에서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요, 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어떤 것들 마련해 두면 좋을까요? 예,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초기에 서로 격앙된 상황에서 귀책을 따지면 앞으로 일만 해결하기 더 어려워지니까 그것은 불필요하고요. 손님분 입장에서는 손님의 과실이 얼마인지는 반드시 이야기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제3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식당 내부의 전경 사진이나 아니면 손님분이 앉아 계셨던 그 상황에 대한 사진, 테이블 전경, 그다음에 서빙 경로 등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은 추후에 손님분의 과실을 점점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음식이 뜨겁다고 이제 안내를 했거나요, 뜨거움 주의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면 어떤 안전상의 노력을 이제 식당 측에서는 다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기도 할까요, 변호사님? 글쎄요, 그 식당뿐만이 아니라 커피나 이렇게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컨텐츠 핫 이렇게 해서 뜨겁다 이렇게 주의를 많이 맞아요. 주시는데요. 물론 그걸 주지 않는 것보다는 책임이 많이 경감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주의 문구를 단지 붙여두었다고 해서 모두 그걸 보지 못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손님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넘긴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말 크게 다치실 뻔했는데 이만하길 다행이지만 치료 잘 받으셔서 흉터 안 남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는 월 70만 원, 면접 고섭은 월 2회씩 하고 추가로 더 원하면 자유롭게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아이들 아빠는 양육비는 보내주지만 애들을 만나러 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애들 아빠한테 이번 주에 면접 교섭을 할 거냐고 물어도 당일까지 답이 없다가 불쑥 나타나거나 아니면 당일 1시간 전에 취소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아빠 볼 생각에 신나 있다가 금방 풀이 죽어 울기 일쑤입니다. 한 달 전부터는 아이의 대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아 현재는 면접 교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도 아이들과 아빠와의 관계는 유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면접 교섭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유,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할 때 면접 교섭의 횟수,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해두게 되는데 이렇게 자녀를 만나지 않는 경우가 또 종종 발생하나요, 변호사님? 사실 과거에는 아빠나 엄마나, 그러니까 비양육친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상대방 즉 양육자 측에서 방해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점점 이런 경우가 많죠. 실제로 또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 않는 비양육친인 경우에는 양육비도 좀 잘 안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양육비도 주지 않으면서 아이도 만나러 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꽤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면접 교섭을 아예 강제할 수는 없는 걸까요? 사실 이 경우에도 강제를 할 수 있는지가 좀 판례 사례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가사소송법에서는 면접 교섭 의무는 양측인 거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자 만나러 가라고 해줘야 되고,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는 사람도 나 만나러 왔어, 얘들아 만나자라고 해야 되는 건데, 면접 교섭 의무를 둘 중에 한 사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라는 건 이런 거죠. 가정법원이 이행명령 한다, 예고를 딱 보내고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은 과태료야, 감치야, 이런 절차인 건데 상대방이 양육비도 안 주면서 양육비와 무관하게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이행명령 신청의 절차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협의 이혼하신 분들도 면접 교섭을 정한 경우에 이행명령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이라는 거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합의로 이혼을 마치신 경우죠. 협의 이혼인 경우에 양육비는 협의 이혼에 나오는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판사의 판결과 똑같은
똑같아서 그거 가지고 곧바로 이행명령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서류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라는 서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도저히 면접교섭을 안 하네, 판사의 이행명령 받아야겠네 라고 하면 협의이혼 하신 경우에는 바로 이행명령이 안 되고요. 별도로 면접교섭 심판 청구나 면접교섭 조정 신청 등등의 권한을 따로 한 번 더 만드셔야지만 이행명령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하면요, 변호사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마치셨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에 대한 권한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이 사람이 안 한다,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신청 제출하고 난 다음에 과연 법원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심리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좀 원만하게 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됐는데요.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으면 그땐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해질 수 있다는 건 이해하셔야 되고요. 근데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안 한다, 이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감치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면접교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 규정상으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가능할지언정 감치 절차는 강제로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건 차이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면접교섭권의 경우도 그 감치 신청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른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과 다르게 면접교섭권의 경우에는 감치 신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허용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강제로 이행을 했을 때 양육은 누가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가둬버리면 그렇죠. 양육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양육의 공백 때문에 감치 신청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면접교섭권, 양육비 이런 부분은요. 상대방 그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전동 킥보드랑 부딪혔습니다. 넘어지면서 무릎이 다 쓸려서 피가 나고 손목을 짚고 넘어져 손목이 퉁퉁 부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던 사람은 주춤주춤하다 그냥 가더라고요. 교복을 입고 있어서 어떤 학교인지 알고 있고 이름표를 보았기 때문에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경우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처벌이나 합의해서 제가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전동 킥보드 활성화되면서 관련 사건 사고 소식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네, 요즘에 길 다니다 보면은 전동 킥보드 꽤 많이 보시죠. 운전을 하다가도 위태위태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개인형 이동 장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굉장히 좀 안전에 있어서 취약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 모빌리티로 인한 교통사고가 근 5년 사이에 약 15배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5년 동안 발생한 사고 건수만 3,400건, 그중에서도 인명피해는 3,700만 명가량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특히 요즘 봄 날씨 참 좋잖아요. 이런 날씨 좋은 3월에서 5월에 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사건 사고도 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날씨가 궂은 겨울철, 비 오는 날에는 좀 덜한데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날씨가 쌀쌀해지기 직전인 11월까지는 월 평균 사고 건수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특히 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 사고가 늘어나면서 관련 법 개정안 시행된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예, 개정안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요. 이에 따르면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면허 소지 의무. 두 번째로는 위반 행위별 과태료 범칙금 부과 기준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운전을 했는데 실제로는 음주 상태였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범칙금 상향 조정 세 가지가 가장 컸습니다.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 등 PM주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냥 무면허는 안 됩니다.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만이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시에도 범칙금은 2만 원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야간도로 주행 시 등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것도 신설이 됐고요. 승차 인원도 준수해야 됩니다. 과거만 하여도 2명이 하나 타고 가는 경우 굉장히 위태한 경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승차 정원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하기를 전기 자전거는 2인, 전동 킥보드는 1인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 부과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만 원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범칙금이 10만 원으로 오르고 또 어린이는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처럼 인도에서 주행을 하거나요, 헬멧 등 보호 장비 착용하지 않다가 이제 사고 나고 이런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되겠지만 뭔가 처벌이 가중되기도 할까요? 일단 그럴 수는 있죠. 아무래도 교통사고라는 것이 과실에 의한 치상, 과실에 의한 치사까지도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민사로 나아가게 되면 누구의 과실 비율이 더 컸냐, 몇 대 몇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아니면 인도에서 주행을 하였다, 이런 부분은 현격한 과실로 보아서 자칫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되고 본인이 피해 입고도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 부상을 당한 보행자를 보고도 지나친 걸로 보이는데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뺑소니 신고 변호사님 가능할까요? 그렇죠. 일단 과연 전동 킥보드는 다 면제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으로 가야 되는데요. 먼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보죠. 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맞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은 다른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갑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도 받지만 민사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의무가 규정이 되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것처럼 뺑소니, 즉 전동 킥보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을 간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 처벌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걸 보니까요. 지금 학생일 확률도 변호사님 높은 것 같아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운행을 해도 되냐, 전동 킥보드를 이전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운행을 해도 되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말씀드렸죠.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오토바이 면허증 정도는 소지를 해야 돼요. 근데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이 되나라고 갸우뚱하실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안에서 확인해봤더니 운전자가 만 16세도 안 됐다라는 거는 면허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소년범에 대해서 좀 관대한 처벌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책은 그러합니다만, 죄책은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이 됩니다만은 소년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좀 많은 경감이 있을 것이고 실제 형벌보다는 좀 보호 처분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상담자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간단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예,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보도를 걷다가 보면은 전동 킥보드 때문에 위태위태한 경우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일단 지금 치료 받으시면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 다 구비를 해두시고 상위 부분 사진도 찍어두시고요. 아까 다른 사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서,
향후치료비 소견서 등등의 서류도 빨리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남겨주시거나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